안녕하세요. 피셋 상황 판단을 담당하고 있는 스판 김영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2017년도 민경채 상황 판단 문항에 대한 해설을 할 텐데요. 문제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해당 연도의 문제는 좀 독해 위주의 문항들이 많아서 많이 부담은 되지 않으셨을 거라 예상은 되는데 하나씩 1번부터 쭉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옳은 거죠. 지금 그냥 독해형입니다. 독해형. 지금 우리가 뭐 7급 수험생이시든 혹은 뭐 이제 5급 수험생분이시든 최근의 출제 트렌드의 배치와는 사뭇 좀 다르죠. 독해형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쭉쭉쭉 보셔서 선지에서 이제 해당되는 키워드 찾아가지고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번 1949년 제정 당시, 그러니까 일단은 뭐 연도 같은 것들이 등장하니까 제시문에서 그 해당 연도의 표기 지점을 포착하셔야 되겠죠.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들이 단체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느냐라는 부분이죠. 자, 보겠습니다. 자, 1문단에 1949년, 그죠? 지방자치법 제정, 연도가 등장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셋째,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시장과 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읍면장은 지방의회가 선출해요. 주민이 선출하는 얘기는 없죠. 그죠? 물론, 여기 단체장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둘째에서 단체의 종류가 서울특별시, 도, 그 다음에 시읍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뭐 참고해 볼 만하긴 한데 어쨌든 세 번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니죠. 1번은 옳지 않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2번 보겠습니다. 49년 제정 당시 아까 봤던 그 지점일 것 같아요. 대통령이 시읍면장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부분에 확인이 되죠. 대통령은 누구? 특별시장, 그죠? 특별시장과 도지사를 임명하고 시읍면장은 지방의회가 선출하는 것을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연달아서 옳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3번 보겠습니다. 52년에는 모든 지역에서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였냐? 그럼 뭐예요? 연도 보시면 돼요. 52년, 1952년을 제시문에서 찾아서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입니다. 52년 4월 25일에 치안 불안 지역과 미수복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선거를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전 지역이 아니죠. 이것도 쉽게 확인이 됩니다. 3번도 옳지 않고.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도 마찬가지. 1956년 지방선거 통해서 시읍면장이 처음으로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1956년 보시면 되고 개정에서 시읍면장을 주민 직선을 통해 선출하도록 했다. 뭐 물론 여기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뭐 정오를 판정하셔도 무방할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최초, 그죠? 요게 좀 들어가야 되죠. 주민이 직접 선출, 직선에 의해서 선거가 이루어졌다. 근데 그게 최초니라는 게 1956년도의 일이냐를 묻고 있으니까 적어도 그 밑에 문장까지는 근거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것 때문에 그렇죠. 처음으로 직접 선출됐는지도 사실은 정오에 영향을 줄 수 있죠. 네, 정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간단하게 볼게요. 60년 12월에는 전국적으로 2차례의 지방선거가 실시됐느냐? 예, 60년 12월로 또 연도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 단락의 끝에 문장쯤에 있죠. 60년 12월에 개정하고 선출하도록 했다라는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따라 같은 해, 그러면 60년이죠. 12월 12일에 이렇게 선거 한 번 있고요. 19일에 이런 선거가 있고요. 26일에 요 선거, 29일에
이런 선거. 총 선거의 횟수를 따지면 12일에 한 번. 그죠? 자, 12일에 한 번. 그리고 19일에 한 번. 29일, 26일. 도합 5번 관련해서는 총 4회의 선거가 치러졌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독해형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2번도 마찬가지 독해입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짧은 이렇게 베네 쪼고리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기억부터 갑니다. 기억 보시면 베네 쪼고리는 아기가 태어난 후 약 3주간 입히는 옷이다. 확인해 보죠. 지금 베네 쪼고리는 자 언제까지 입혔냐? 첫 번째 문단은 세 번째 줄이죠. 대개 생후 3, 7일까지 입혔다. 우리가 사실은 피셋은 배경 지식이 작동하면 안 되는 시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3, 7일이 며칠이냐? 뭐 이걸 대략 21일 정도라고 사전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단어긴 한데 요거를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모를 수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 두 번째 문단에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아기가 태어난 지 약 20일이 지나면 베네 쪼고리를 벗긴다. 아마 정확하게는 3, 7일에 대한 용어 사용으로 근거로 삼기보다는 기억의 부분을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으로 포착하시는 게 조금 더 이 피셋 시험에 부합하는 근거의 포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 20일이 지나면, 그죠? 3주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때까지 입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3주 정도. 하루 차이? 이런 거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요거 1번 기억은 맞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험을 잘 보기 위해 여자아이의 베네 쪼고리를 몸에 지녔냐? 어떤 목적으로? 시험을 잘 보기 위해. 그 내용도 쭉 보시면 되는데, 바로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쯤 문장이 보이죠? 남자 아기의 베네 쪼고리가 재수가 좋다고 해서 시험. 그죠? 그래서 몸에 지니는 풍습이 있었다. 그러니까 니은은 여자아이가 아니라 남자아이의 풍습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니은 어때요? 옳지 않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니은 옳지 않다. 자,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 보시면, 돌띠 저고리와 백줄을 누빈 저고리에 담긴 의미. 자, 요 저고리 찾고, 요 저고리를 찾으시면 돼요. 의미가 동일하냐? 이건 단어 찾는 거니까 눈 부릅뜨시고 찾으시면 됩니다. 돌띠 저고리는 요렇게, 첫 번째 문단에 두 번째 문단의 중간쯤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백조를 2번 누빈 저고리는 다음 마지막 단락의 첫 번째 문장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둘 다 뭐예요? 장수하기를 바라는 의미, 장수하기를 바라는 의미. 자, 같은 의미로 사용됐다라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디귿은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리을 가봅니다. 남자 아기뿐만 아니라 여자 아기에게도 첫 생일에는 색동 저고리를 입혔냐? 자, 색동 저고리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있죠. 남자 아기에게는 색동 저고리를 입혔고요. 여자 아기에게는 얘도 입히고 또 다른 걸 씌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차이 나는 부분이 아니라 공통적인 부분에서 동일하게 색동 저고리를 입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도 맞다라고 잘 정리하시면 되겠죠. 가다라 이렇게 정답 5번 이렇게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1번, 2번 무난하게 독해로 시작하는 해였습니다. 자, 또 뒤에 한번 볼게요. 3번 마찬가지 독해죠. 독해인데 얘는 그래도 뭐예요? 약간 자연과학, 과학적 소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앞에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상식에 부합하는 이런 생활상 아니면 역사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우리가 느끼는 판정의 부담은 조금 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피셋은 뭐예요? 지식평가가 아니라 적성평가입니다. 제시문 하에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만 해주면 되니까 부담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지진의 강도가 나오게 되죠. 지진의 강도, 진도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진의 강도에 대해서죠. 강도가 뭐예요? 리터 규모와 진도를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거고, 첫 번째 문단에서는 리터 규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진도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키워드 잡고 무난하게 단락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자, 기억부터 한번 가보죠. M5.6인 지진을 진도로 표시하면 나라별로 다르게 표시될 수 있느냐? 자, 여기 보시면 진도라는 것이 어느 한 지점에서 사람이 느끼는 정도와 피해 정도를 상대적으로 등급화한 수치인데, 동일한 지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M5.6이 아직 낯설어요. 생소합니다만은 어쨌든 어떤 특정한 지진이라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각 지역에 따라 진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냥 기억의 근거를 이 부분으로 삼으셔서 맞아 라고 보시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 시험은. 그렇죠? 자, 니은 가봅니다. M4.0인 지진의 지진파의 최대 진폭은 M2.0 지진의 최대 진폭의 100배냐? 이건 얘네들의 지진의 리히터 규모와 그 다음에 진폭 간에 관계되는 내용이 제시문에 들어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예, 그거 찾으시면 돼요. 여기 있네요. 그죠? 1문단에 둘레 여섯 번째 줄 내려오면 리히터 규모는 지진파의 최대 진폭이 10배가 될 때마다 1씩 증가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M 얼마는 예를 들어 나와 있는 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 요게 리히터 규모. 그죠? M5.6 또는 규모 5.6의 지진으로 표시가 한다. 그러니까 리히터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0배 1씩이야. 그렇다면 보시면 2.0에서 4.0으로 몇? 2가 증가했죠. 2가 증가했으니까 10의 제곱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10의 제곱배가 된다. 그럼 당연히 100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 않게 근거 통해서, 제시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자. 디귿 보면 진도 2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떤 한 지점에서 사람이 느끼는 정도와 건물의 피해 정도는 진도 4인 지진의 2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진도 부분이니까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방금 살펴본 대로 리히터 규모와 최대 진폭의 어떤 비례의 값까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에 반해 진도 부분을 보면 맨 마지막 문장 볼까요? 표시되는 로마 숫자가 클수록 지진을 느끼는 정도나 피해 정도가 크다. 지진을 느끼는 정도와 피해 정도는 여기 보시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여기를 보면 되겠죠? 한 지점에서 느끼는, 사람이 느끼는 정도와 건물의 피해 정도. 이건 뭐 동일하게 지금 쓰이고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근거로 삼으시면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니은에 대한 근거로 보시면 되는데, 로마 숫자가 크면 일단 피해 정도가 큰 거예요. 그래서 디귿이구나. 디귿이네요. 정정을 좀 하죠. 얘가 디귿에 근거되는 부분이죠. 지금 보면 2하고 4. 그럼 일단 2보다는 4가, 얘가 피해 정도가 더 큰 거죠. 피해 정도가 더 큰데, 이 보기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반대로 돼 있죠, 반대로. 4의 2배다. 2가 더 커 라는 얘기죠. 사실 2배인지 몇 배인지는 제시문 통해서 배수 관계는 알 수 없어요. 로마 숫자 하나가 더 크다고 2배가 되느냐. 그죠? 근데 지금 뭐예요? 그것도 뭐예요? 이것도 안 맞죠? 2에서 4로 갔으니까. 그래서 그 로마 숫자의 차이별로 몇 배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쪽이 더 큰데 그 순서를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다라고 제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리를 보겠습니다. M6.0인 지진의 지진 에너지네요. 에너지는 M3.0 지진의 1000배냐? 수치가 3 증가했으니까 10배씩 커지면 1000배가 맞죠. 10의 세제곱. 그건 아까 뭐였죠?
최대 진폭이었죠. 그러니까 아까 확인했던 걸로도 충분히 우리는 유추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지진 에너지는 어디서 나와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바로 중간에 여기. 지진 에너지는 약 32배가 된다는 거예요. 수치가 하나 커질 때마다, 그죠? 32배로 커진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3이 커졌으니까 결국 우리는 뭐예요? 손대지 않고도 뭐예요? 지진 에너지는 32의 세제곱의 배수가 되는 거죠. 어마무시합니다. 여기다 써야 되는구나. 요거. 그래서 1000배는 아니다. 최대 진폭과 그냥 혼동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보기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32 가면 1000이라는 게 우습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기억과 니은 정답 이렇게 1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까지도 일단은 이 해설 강의에서 체크는 할게요. 여러분들이 정답지도 물론 받아서 채점까지 하셨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완결성을 위해서 정답도 하나씩 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괜찮았던 것 같아요. 4번도 보면 뭐 연구 용역 계약사항을 통해서 여기 주어져 있는 요 문서를 통해서 또 판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 문서의 내용만 잘 파악하실 수 있으면 요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가볼게요. 발주기관은 연구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발주기관 연구 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느냐? 자, 내용을 좀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맨 마지막에 바로 인접해 있는 보이죠. 연구지는 연구 용역 후라도 발주기관이죠. 발주기관 연구 결과와 관련해서 요청할 경우 뭐라고요? 제출하여야 한다. 즉 이 얘기는 뭐예요? 발주기관이 연구 용역이 완료됐더라도 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니은 봅니다. 니은 같은 걸로 잘 판단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그 정답과 오답이 가릴 수 있는 포인트 보기가 되거든요. 과업 수행을 위한 전체 회의. 자, 과업 수행을 위한 전체 회의 및 보고 횟수가 최소 8회냐라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그 계약사항에 보면 여기 있습니다. 전체 회의 및 보고라는 카테고리가 그 타이틀이 있죠. 그 타이틀 안에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고 착수 보고라는 게 들어가요. 계약일로부터 언제? 중간 보고가 몇 회? 2회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최종 보고라는 것이 뭐 계약기간 만료 7일 전에 일단 한 번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일단 보고의 횟수만으로 보면 이렇게 따지면 일단 요 세 개로 몇 회? 4회의 보고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어요. 중간 보고만 2번, 착수, 최종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수시 보고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예요? 요청 시, 긴급을 요하거나 특이사항 발생 시에 진행되는 뭐예요? 필수적인 보고냐? 그렇진 않죠. 이건 임의적 보고죠. 근데 지금 보기 니은은 뭐였었어요? 최소 몇 번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카운팅 해봤을 때 수치가 맞냐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반영해야 하네요. 당연히 반영할 수 없죠. 반영하지 말고 뭐 그걸 몇 회 하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전체 회의를 보면 착수 보고 전, 각 중간 보고 전, 최종 보고 전. 그러니까 각 보고의 전에 전체 회의를 하는구나 라고 판단이 되셨다면 니은 보기의 정오가 어떻다? 요게 회의잖아요. 그럼 보고잖아요. 보고랑 회의랑 합치면 그래 이 보고 횟수의 2배가 되겠구나. 그래서 니은은 적어도 최소 그죠? 적어도죠. 적어도 8회는 진행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최소 8회입니다. 자, 디귿 보겠습니다. 연구진은 연구 수행 기간 중에 책임 연구원과 공동 연구원을 변경할 수는 없지만 연구 보조원은 교체할 수 있느냐 보겠습니다. 연구진 관리를 보죠. 연구진 관리를 보면 일단 연구 수행 기간 중에 연구진은 구성원을 임의로 교체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가 있습니까? 단서 조항이 있죠. 부득이한 경우 변동 사유와 교체될 구성원의 경력 뛰어난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해 승인을 받은 후에는 교체할 수 있지만 일단 원칙으로 안 돼요. 그럼 연구진이 뭔데?
구성원이 뭔데?를 봐야 되겠죠. 구성원이 누군데? 그럼 바로 위에 보면, 그죠? 위에 보면 연구진 구성이 책임 공동 보조원까지 다 있어요. 연구 보조원까지. 그러니까 다시 보기로 돌아오셨을 때 어때요? 연구진은 연구 수행 기간 중에 책임 연구원과 공동 연구원을 변경할 수 없지만, 예, 맞아요. 변경할 수 없어요. 연구 보조원은 교체할 수, 연구 보조원도 안 돼요. 얘도 구성원이니까 원칙적으로.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 단서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뭐예요? 임의로 교체할 수 있다는 건 단서에 해당되는 사유 불문으로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라는 거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리를 봅니다. 중간 보고서의 경우에 그 출력과 재본 비용의 지출 행위에 대해서 발주기관이 책임지느냐? 자, 일반 조건에 위에 거 있죠? 봅니다. 연구진은 제출까지 과업과 관련된 재반 비용의 지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과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발주기관이다 아니다? 아니다. 연구기관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발주기관이 아니야.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죠. 예, 정답은 기억, 니은, 예, 첫 번째 있는 보기를 잘 정해 주셨으면 됩니다. 자, 제가 예고 드린 대로 좀 무난무난하죠. 자, 법령형이 이제 5번에서 딱 처음 등장했어요. 그런 형태를 가지는 유형의 문항이에요. 자, 발문에서 일단 체크할 부분이 있죠. 지금 규정을 위반한 행위만을 묻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위반이라는 건 X라고 표시해서 내가 적법한 것은 동그라미 치고요. 위반한 것들은 규정을 준수한 건 동그라미, 그다음 위반한 것들은 X라고 해서 그 선지의 판단 결과와 발문에서 묻는 것과의 매칭도 사소한 부분이지만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위에서부터 뭐 이렇게 조문 따지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뭐 각각 땡땡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뭐 1조, 2조, 3조라고 말씀드리는 건 위에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조문을 번호를 부여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청렴의 의무가 있고요. 이런 건 이제 표제만 보시면 돼요. 청렴의 의무, 정치운동 금지, 그리고 집단행위 금지가 나오죠. 그래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항상 늘 혹시 편집 중에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단서 부분들, 몇 항에도 불문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무조건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문제를 접했을 때 필수 체크 포인트다. 꼭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갑니다. 공무원 갑은 공무원이에요. 소속 상관에게 직무상 관계없이 도자기를 증여했다. 이게 지금 규정에 준수되는 상황이냐 아니면 규정 위반되는 거냐를 찾는 거죠. 자, 청렴의 의무를 보시면 2항 보겠습니다. 2항. 뭐라 되어 있죠?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죠?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소속 장관에게 증여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래서 기억은 당연히 옳지 않죠. 네, 땡 하시면 돼요. 없더라도 안 됩니다. 증여는. 자, 니은 갑니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조에 가입된 을은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조합 업무에 전임하고 있다. 이게 규정에 부합하느냐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바로 위에 보이네요. 집단행위 금지에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로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것이 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예요. 전제가. 1항 단서를 따라서 바로 위로 올라가 보면 뭐라고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하죠. 그럼 니은 보기에 지금 구성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된 자로서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쭉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쭉쭉 가면 요거는 규정에 부합하는, 그죠? 규정 위반하지 않은 그런
행위가 됩니다. 상황이 됩니다. 디귿, 공무원병은 다 공무원이니까 사실 여기서 혹시라도 이 공무원을 체크한 거 뭐냐면 비공무원이 등장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확 드러나는 표시를 표현을 하면 너무 쉬워지니까 일단 공무원은 다 체크가 되는 거니까요. 자, 동료 공무원 정에게 선거에서 A 정당을 지지하기 위한 기부금 모집, 그죠? 이런 행위의 특징적인 행위를 잘 찾아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일단 기부금을 모집하는 행위가 2호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직접 한 거냐? 그렇지 않은데 사망을 봤더니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이양, 그죠? 이거 해당되는 거, 기부금 모집. 위반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보기 디귿은 바로 직접 하지 않았어도, 그죠? 직접 하지 않았어도 다른 동료 공무원에게 요구, 그죠? 여기까지 가야 되겠다. 요구하는 행위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위반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리을 공무원 똑같이 나왔고요. 무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 비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해당 지역구 지인들을 대상으로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운동, 그죠? 여기가 중요하네.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운동했다. 그러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 시험은 투표를 권유운동, 그죠?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냥 디귿은 바로 직접 적용되는 규정 위반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직접 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리을도 옳지 않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발문이 뭐였었죠? 위반된 거죠? 이런 거 조심하시라고요. 위반된 거. 위반된 거니까 X 표시만 골라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되겠죠. 아이고. 5번이 되겠죠. 그죠? 만약에 선지에 니은 같은 게 떡하니 있으면요. 진짜 깜빡하고 옳은 걸 체크하는 게 이제 습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체크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조심하시라는 노파심의 말씀을 드리고 6번 가보겠습니다. 자, 6번도 그냥 박스형 독해입니다. 다만 얘는 앞선 독해와는 좀 다르죠. 민사소송이라는 법 하에서 뭐 진술보조인 제도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사실은 얘는 땡땡조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진 않지만 내용만큼은 뭐예요? 법령에 거의 준하는 그런 문항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옳은 거 찾는 거고요. 네, 상황 보겠습니다. 갑이 을을 피고로 주택인도를 구하는 민소를 제기했는데 을은 교통사고 당해서 현재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이에 1심 법원은 을로부터 허가 신청을 받아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하죠. 1심 법원은 을의 배우자, 자, 중요한 건 을의 배우자 병을 진술 보조인으로 허가했고 그리고 함께 출석했습니다. 까지입니다. 즉 피고 을의 진술 보조인 배우자 병이 허가를 받아 출석했다라는 상황에서 선지의 내용을 살펴보죠. 자, 1번 변론 기일에 병이 누구예요? 진술 보조인이죠. 한 설명에 대해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갑은 누구예요? 원고가 직접 질문할 수 있느냐? 가봅시다. 보면 자, 여기 맨 마지막 3문단 보시면 한편 진술 보조인에 의한 설명의 정확성을 진술 보조인에 의한 설명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요건 이제 전제되는 부분이라 밑줄 안 쳤고요. 핵심적인 건 뭐예요? 진술 보조인에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 질문은 누구? 법원만이 한대요. 그러니까 원고 갑이 질문할 수 있는 질문 권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시문항에서 보면. 그죠?
그래서 1번은 옳지 않다는 걸 요 표시된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 갑니다. 변론기일에 병도 마찬가지 진술보조인이고 한 설명은 을을 위한 것이므로 을은 즉시라 할지라도 그 설명을 취소할 수 없느냐. 이것도 해당되는 내용 그대로 찾아보시면 돼요. 네, 바로 위에 있네요. 마지막 문단에. 당사자 본인은 여기선 을이겠죠. 을. 진술보조인의 설명을 즉시 취소할 수 있다. 그냥 거의 뭐 제시문에 있는 걸 뒤집어 놓은 거기 때문에 정오답의 근거는 쉽게 파악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3번 갑니다. 1심 법원은 병을 진술보조인이라는 허가를 취소할 수 없느냐? 자, 가보죠. 여기 이 문단의 마지막 문장 쪽을 보시면 법원은 이를 허가한 이유라도 이 허가가 뭐냐면 진술보조인에 대한 허가다라고 앞선 문장을 참고하시면 돼요.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뭐 확실하게 틀렸다는 근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4번 보겠습니다. 1심 법원이 을에게 패소 판결을 선고했어요. 이 판결에 대해 병은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자, 병은 진술보조인이에요. 그죠? 진술보조인. 그럴 때 맨 마지막 문장을 보면 진술보조인은 대신 출석하여 진술할 수가 없고 설명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상소의 제기와 같이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도 할 수가 없어요. 즉 4번의 근거는 맨 마지막 단락의 맨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을이 패소했어요. 그럼 판결에 대해서 상소를 제기하는 건 누구? 병이 할 수가 없어요.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는 진술보조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4번이 옳은 내용이 됩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2심이 진행되는 경우에 2심 법원에 진술보존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2심에 하지 않아도 진술보존 자격은 유지가 되느냐? 아까 봤던 것 같아요. 어딨죠? 여기 이 문단의 끝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당사자는 1심, 2심, 3심에 각 법원마다 서면으로 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허가 신청 받았다 하더라도 상소가 이루어지고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고 하면 각 심마다 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고 봐주실 수 있겠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유지되지 않는다. 7번 보겠습니다. 7번 법령형이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섞여 있죠. 유형 자체의 출제의 어떤 배치, 유형의 배치를 보면 최근에 저희가 이제 우리가 시험을 치르는 시험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하지만 뭐 문항 하나하나당 보면 학습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하니까요. 7번 보면 옳은 걸 찾는 거고 특이사항 없어요. 지금 법령이 나와 있고요. 상황도 주어져 있을 거예요. 자, 상황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 자, 보기 내용 보면서 추적해 보죠. 우수 논문의 판정은 A청이 하느냐? 자, 일단 법의 근거를 통해서 상황을 적용하셔야 되고 해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보면 1조 이게 지금 그렇죠. 단일 조문이니까 항만 말씀드려도 되겠죠. 이 항을 보면 우수의 판정은 광고에서 정한자가 하는데 광고에서 판정자를 정하지 않으면 광고자가 판정한대요. 그럼 여기까지만 보시면 여기까지만 딱 놓고 기억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럼 지금 우수 논문 공모에 광고를 봐야 되겠죠. 광고를 봤을 때 판정 누가 한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뭘 보셔야 돼요? 광고 누가 했는지 봐야 돼요. 근데 제출처가 뭐로 돼 있죠? A청으로 돼 있죠, A청. 그러니까 A청이 공모를 게시한 거기 때문에 광고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정은 A청이 하게 되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라고 보시는데 문제 없고요. 자, 니은 봅니다. 우수 논문이 없다는 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럼 이것도 법령부터 보셔야 돼요. 법령 보시면 바로 밑에 조항 보이죠? 3항. 우수 환자가 없다는 판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얘도 그러나도 이제 뭐 단서에 준하는 거죠. 역접되는 상황이니까. 광고에서 다른 의사 표시가 있거나 그러면 뭐예요? 우수 환자가 없다는 판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근거로 조항을 근거로 제시문의 공모 광고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공모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맨 마지막에 특이사항 보면 뭐라고 되겠어요? 우수 논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광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죠. 없다는 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죠. 디귿 갑을병 등은 우수의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느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느냐? 자, 법령에서 있을까요? 사항 보시면 그대로 있죠. 응모자는 이양 및 사망의 판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그리고 다른 어떤 내용도 없죠. 그래서 디귿의 근거는 저기 요 사항을 가지고 바로 다이렉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모 내용을 볼 필요도 없어요. 사항에서 직접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죠. 없습니다. 자, 리을. 심사 결과 갑과 을의 논문이 동등한 최고 점수, 즉 동점자가 발생한 겁니다. 갑과 을은 500만 원씩 상금을 나누어 받느냐? 이것도 보시면 5항 보시면 수인의 행위가 동등으로 판정이 됐어요. 그럼 각각 균등한 비율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얘도 뭐예요? 그러나 이거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보수가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해당 사항 아니죠. 광고가 1인만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해서 결정해요. 즉 저렇게 광고에서 1인만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할 수 있고 정했을 때는 추첨에 의한다는 거죠. 균등 비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모 내용을 봐야 되겠죠. 공모 내용 보시면 수상자는 몇 명? 1명. 그래서 어떻게? 전액 지급. 그럼 뭐예요? 추첨하는 거죠. 그래서 리을에서 보시면 500만 원씩 나누어 갔느냐? 아니야. 균등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추첨 통해서 우수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만 맞아요? 요거 틀리고 해서 기억, 니은 1번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조금 1폰트를 좀 차이를 둬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답지로 보는데 식별이 좀 용이하도록 한 그런 편집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지라고 보시면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촬영할 때마다 이거는 여러분들 방해를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지는 원문 그대로로 테스트 하시고 평가를 하신 후에 해설지 통해서 포인트 테스트 통해서 비교, 분석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요것도 이제 발문 내용을 좀 참고해야죠. 가장 많은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온도와 그 다음에 상품 가치의 총합이 가장 큰 온도를 찾아라라는 거죠. 준서기가 나오면서 온실에서 5개 식물이 있고요. 재배가는 온도와 상품 가치가 표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서기는 온도만 조절할 수 있고, 그죠? 온도만 조절할 수 있고, 그것이 유일한 지표가 됩니다. 상품 가치를 결정하는 유일한 항목이다. 그리고 5도 간격으로 한 번 설정한 변경할 수 없고, 자,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결국 뭐 하냐면, 그래, 재배 가능 온도가, 아까, 식물을 가장 많이 재배할 수 있는 건, 그럴 때 이것도 그냥 무턱대고 0도, 5도, 10도 단위로 우리가 진행해서 볼 게 아니잖아요. 뭘 보시면 돼요? 선지 파악하시면 돼요, 선지. 선지에서 뭐만 묻고 있어요? 15도 아니면 20도잖아요. 그럼 요 표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요 표에서 15도일 때 재배 가능한 거 체크하면 되죠. 넣어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넣어도 되고, 안 되고, 되고, 4개나 되네. 그럼 20도일 때도 체크를 해보시면 되죠. 20도일 때 체크하면 되고. 이거는 그냥 가볍게,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20도 지을 때 보면, 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되고, 3개네. 그래서 당연히 뭐예요? 재배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식물을 재배하는 온도는 15도구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4번, 5번은 바로바로 지우시면 되겠고요. 자, 상품 가치 온도입니다. 그게 지금 15도, 20도, 25도에 있죠. 그죠? 그럴 때, 자, 요거를 비교하실 때 어떻게 보냐면, 자, 이거 좀 지워볼게요. 지금, 요 셋 중에서 이제 골라내야 돼요. 15도, 20도, 25도. 근데 15도, 20도, 25도에서 뭐예요? D하고 E의 식물은 모두 걸쳐 있어요. 이건 모두 그 선지 내에서 선지 1번부터 3번까지의 경우에 모두 해당이 되죠. 어떤 온도라도. 그러면 상품 가치의 총액을 결정하는데, 그 차이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줍니까? 다른 온도에 대해서 각 온도별로 상품 총 가치를 매길 때 영향을 줘요? 안 주죠. 그냥 디폴트죠. 똑같이 묻어 있으니까. 그럼 얘는 딱 지우고 요거 요렇게 표를 딱 긋고 요건 보지 마세요. 그럼 A, B, C만 가지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쉽다는 거죠. 그죠? 그럼 15도일 때 보자. 15도일 때는 누구만 돼요? 그 15도, 그 다음에 20도, 25도. 자, 15도일 때는 누구? 요것만 되죠. 20도일 때는 요것만 되죠. 25도일 때는 요것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씩밖에 안 되네요. 하나씩밖에. 그러면 당연히 금액 큰 요거를 포함하고 있는 25도가 가장 상품 가치가 크겠지라고 결정을 딱 내리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쵸? 15도에서 제가 요거 노랗겠네요. 얘도 해당되죠. 15도. 그죠? 근데 두 개 합하면 35,000원이니까 25도짜리 요거 5만원짜리에 미치지 못하죠. 그죠? 20도는 잘못 체크한 거 없죠. 요거 하나. 요거 안 되고 요것도 안 되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25도 여기에서 가장 큰 상품 가치를 만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네, 여기 지금 체크가 거의 다 돼 있는 대로 3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9번은 뭐 이것도 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제시글과 그다음에 이 제시글 자체가 뭐 출장 여비를 주는 기준 규정이잖아요. 그 규정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A 사무관이 여기 발문 내용을 보면 A 사무관이 3월 출장 여비로 받을 수 있는 총액. 이건 뭐예요? 단순 계산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산소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요소 계산 항목에 포함될 것과 배제시켜야 될 것들, 포함시키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구분을 잘할 수 있느냐, 이런 걸 평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출장 여비는 출장 수당과 교통비의 합입니다. 합. 더 할 거예요. 그럴 때 나눠진 구분이 뭐냐면 세종시로 가느냐, 세종시 이외로 가느냐가 달라져요. 그리고 어차피 합이니까 세종시 쪽은 3만 원을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 이외에는 5만 원을 그냥 한꺼번에 계산해 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뭘 이제 체크를 해야 되냐면 뭘 체크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요런 거 그죠? 차감하는 요인들을 한꺼번에 하세요. 한꺼번에. 업무 추진비 사용 시 금액도 다 똑같아요. 10,000원씩이에요. 그럼 지금 관용 차량을 있냐, 업무 추진비 있느냐, 그거를 한꺼번에 이제 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다. 그래서 세종시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돼요. 출장 1과 2, 3을 나눠가지고 나는 합친 거예요, 지금 그냥. 3만원, 5만원, 5만원, 이런 식으로 전체를 출장비 여비를 지급한다라고 일단 총액을 만들어 놓고요. 차감을 봅시다. 차감은 이 13시 이후 출장 시각과 15시 이전에 출장 종료 시, 요 시간 요거의 적용은 누구라고요? 세종시 외의 출장이에요. 그러면 이거 적용할 때 절대 여기 위에 거 세종시 거 보시면 안 됩니다. 세종시 거 보시면 안 돼요. 됐죠? 왜냐면 13시 이후 출장 시간이 얘도 걸린단 말이에요. 여기는 차감하면 안 된다. 이거 조심하라. 차감하면 안 된다. 여기서 하나 걸리네요. 그래서 10,000원 뺍니다. 그리고 관용 차량 그냥 비고란에 있는 내용대로 10,000원씩 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뭐 이거는 너무 간단하니까 사실 이게 부각되진 않아요.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이. 근데 이거를
출장별로, 그죠? 출장별로 계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계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이제 행과 열이죠. 어떤 땐 행 기준으로, 어떤 땐 열 기준으로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적어도 요 계산의 어떤 방향성들도 문제마다의 특징들, 그것들이 어떻게 내가 계산의 편의성에 영향을 주는지,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나한테 그것이 위험을 주는지, 부담을 주는지, 불편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잘 고민을 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출장지별로 가셔가지고 일단 줄 거 주고 뺄 거 빼고 이런 거보다는 전체 다 줘놓고 그 다음에 통으로 빼주시는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13만 원에서 3만 원 빼니까 결국 얼마? 10만 원 정답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5번 답하면 되겠죠.